문종은 귀족들에겐 토지라는 당근을, 백성들에겐 합리적인 법제를 만들어 고려인 모두가 함께 어울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이 찾아왔다. 아바마마, 소자는 궁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종은 머리가 아팠다. 네 나이 겨우 11살인데 벌써부터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니 그 무슨 소리냐. 폐하께서 왕자들을 불러 묻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출가하여 복전이 되겠느냐고. 소자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우 짜고 한 농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어찌하자는 것이냐. 가서 쉬거라. 지금의 마음이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거라. 의천이 답했다. 산천이 변할지라도 소자의 생각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의천은 1065년 5월 14일 경덕국사 김난원을 은사로 삼아 출가하여 영통사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김난원은 현종의 피난길에서 인연이 되었던 김은부의 아들이었고 의천에게는 외삼촌이 되었다. 문종이 김난원을 불러 물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출가하겠다는 의천의 뜻을 짐이 어찌 말리겠소. 믿을 바는 오직 대사뿐이니 잘 좀 가르쳐주세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왕자님께서는 총명하시어 모든 일을 잘 해내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명하시옵소서. 불일사 계단에서 대사님께서 직접 의천의 머리를 삭발해주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승려가 된 의천은 먼저 송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교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출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아하니 스님이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이요? 송나라에 갑니다. 송나라에는 무슨 용무로 가는 것이요? 그곳 고승들을 만나 불법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의천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출국 관리자는 깜짝 놀랐다. 의천 왕자님이 아니십니까? 무례를 범하여 죄송합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럼 길을 비켜주시지요. 죄송하지만 가실 수 없습니다. 왜 못 간다는 것이요? 송나라는 우리와 정식 국교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고려의 왕자님께서 아무런 절차 없이 송나라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옵니다. 나는 왕자가 아니라 출가한 스님이요. 의천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관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궁으로 돌아가 문종에게 호소하였다. 소자는 송나라 불교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행배를 탈 수 없다고 하니 아바마마께서 어떻게 힘 좀 써주십시오. 문종은 고개를 젓다. 거라는 우리와 송이 교류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때에 왕자인 네가 송나라로 간다면 거란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괜한 분쟁 일으키지 말고 수행을 하고 싶거든 그냥 여기서 조용히 하거라. 문종의 허락도 받지 못한 의천은 허탈한 마음으로 궁을 나왔는데 누군가 와서 은밀하게 말했다. 사례금만 두둑히 챙겨주신다면 저희가 송나라로 몰래 건너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천은 밀항을 계획하였다. 1069년 문종은 양전보수법을 규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며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토지 측량이다. 측량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겠느냐. 신료 하나가 나서 물었다. 어찌하면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걸음으로 토지의 크기를 재는 것이다. 가로 몇 걸음, 세로 몇 걸음 해서 산술적으로 명확히 한다면 거래하기가 얼마나 편하겠느냐. 어떤가 기가 막힌 생각이지 않은가. 신료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마다 걸음폭의 길이가 다른데 어찌 정확한 측정이라 하겠습니까? 신이 부동산 업자라면 삼척동자에게 걸음을 걷게 해서 더 비싸게 땅을 팔 수 있겠습니다. 문종은 양전보수법이 엄청난 아이디어라 생각했고 신료들은 박수를 치며 반길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신료 하나가 그렇게 나오니 마치 찬물을 끼얹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내 싸늘한 표정이 되어 말하기를 그럼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던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면서 아는 내지 못하고 반대만 하는 것들 정말 싫다. 문종은 이후 그 신하에게 특별히 일감을 몰아주었으니 그는 출퇴근 중에 해를 보지 못했다. 1076년 문종은 양반 전식과를 경전 전식과로 고치는 일을 착수하였다. 나라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관리들이 받아야 할 복지가 너무 많다. 이래서는 백성들이 뼈 빠지게 일한 세금으로 그대들 월급으로 다 나가지 않겠는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급액을 좀 줄이고 쓸데없이 놀고 먹는 벼슬아치들에게는 토지 지급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무신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다. 신료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입은 한결같이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신들은 그저 폐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1078년 신미, 송해, 명주 교련사 고윤공이 첩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기를 송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통신할 뜻이 있다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송에서 외역 고려에 사신을 보내리라 어찌 기대하였겠는가. 과인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다. 무릇 접대를 담당한 모든 관우는 각각 지책을 잘 거행하여 객사관에서 대우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라. 부지런하고 공손하여 능력이 두드러진 자는 당연히 관직을 높일 것이고 게으르고 용렬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특별히 강직 또는 파직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종은 송나라와 정식으로 국교를 맺겠다고 나섰다. 고려는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실익을 얻어야 하는데 거란의 눈치를 보느라 송나라와는 정식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 송나라는 문화 강국이다. 양국이 막힘없이 교류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찍이 송나라도 사신을 보내 우리와 국교를 맺을 것을 희망하였는데 무엇이 두려워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에 짐은 송나라와 정식 국교를 맺을 것을 천명하노라. 신료 하나가 눈치 없게 나서 반대하였다. 우리가 송나라와 정식 국교를 맺는 것은 거란에겐 군사적 도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야 순수한 문화적 교류라고 설명하겠지만 거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삼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등한 데다 서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굳이 우리 고려가 먼저 나서 이 균형을 깨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신료가 작은 말로 그를 말렸다. 자네도 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 입 다무시게. 문종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말거라. 거란에도 사신을 보내 충분히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한다면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문종의 생각대로였다. 송과의 국교 수립 이후 고려는 거란과의 외교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니 삼국이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다. 문종이 말했다. 거봐라 되잖아. 이제 국제교류의 중심이 우리 고려가 되니 경제가 일어서고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풍족하게 살고 있다. 너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반대만 하더니. 신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폐하의 바다와 같은 해안이 있기에 가능하옵니다. 신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폐하의 지혜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문종시대 고려는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었고 수출과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는 날로 번창하였다. 문종은 수출입 관리자들을 모아 보고서를 요구하였다. 우리 고려는 어떤 나라와 교류하고 있느냐? 우리는 특히 송, 거란, 여진, 일본 등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수출입 품목을 말해보거라. 송나라에는 금, 은, 인삼, 종이, 잣, 나전철기, 모시, 화문석 등을 수출하고 서적, 약재, 비단, 문구, 도자기, 악기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란에는 식량, 구리, 철, 문방구 등을 수출하고 은, 모피, 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진에는 식량, 구리, 철, 포목 등을 수출하고 은, 모피, 말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포목, 인삼, 은을 수출하고 진주, 수은, 해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로부터는 수은, 산호, 향료, 호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수출 품목은 없느냐? 네, 아직은 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문종이 언짢은 표정이 되어 명했다. 그래서는 안 되지. 너는 앞으로 우리가 아라비아에 무엇을 팔 수 있는지 품목을 정하고 판매 방안을 마련하여 짐에게 보고토록 하여라. 며칠이면 되겠느냐?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옵니다. 한 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일 안에 끝내도록 하여라. 관리는 이후 해를 보지 못했다. 한편 국제무역항이 되어 각국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던 병란도에서는 그날도 각국의 상인들이 저마다의 거래를 위해 드나들고 있었다. 그중 송나라 상인 하두강은 인기가 대단했던 고려인삼과 종이를 구입해 송나라로 돌아가 비싼 값에 되팔았다. 그날도 하두강은 병란도에 도착하자 우선 인근 주막에 들러 식사부터 하였다. 그런데 우와, 이알라 이쁘네. 주막 여인이 너무 예뻤다. 수줍게 다가와 식사를 내어주는데 어찌나 예쁜지 하두강은 심장이 뛰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나대지 마라 심장아. 하두강은 병란도에 온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작업부터 걸었다. 살면서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요. 시간 되시면 제 전용 선박으로 바닷바람이나 새는 것이었다 하오. 그러자 한 남자가 나타나 화를 내었다.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마누라한테 추태를 부리는 것이오. 하두강은 아름다운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에 급 실망하며 서둘러 수습하였다. 임자 있는 줄 모르고 한 소리이니 너무 역정내지 마시오.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배로 돌아오긴 했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 봤는데 벌써 보고 싶네.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인가.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렇게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잔 하두강은 결심했다. 수바 골키퍼였다고 골 안 들어가나. 저 여자다 싶으면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생각한 하두강은 그 주막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다. 내 사례할 테니 주막의 부부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시게. 설명을 들은 하두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어제는 제가 부부인 줄도 모르고 무례를 범하여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과의 뜻으로 두 분께 술과 식사를 사고 싶은데 어떠합니까? 상인이 먼저 예의를 다하여 사과하자 남자의 마음도 한결 풀렸다. 그러지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 좋게 웃으며 상인과 자리를 마주하였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남자는 생각하였다. 하두강이 불쑥 물었다. 듣자하니 이댁 주인께서는 바둑의 고수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뭘 고수까지야. 저도 바둑이라면 송나라의 고수란 소리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내기 바둑 한 판 두시겠습니까? 나름 바둑에선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이를 마다할 리 없었다. 좋죠. 바둑 한 판에 오늘 매상 전부를 걸겠소. 당신은 무엇을 걸겠소? 나는 송나라에서 가져온 비단을 걸겠습니다. 내기 바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도 송나라에서는 꽤 잘한다 생각했었는데 주인께는 어림없는 실력이군요. 남자는 송나라 고수에게도 자신의 실력이 통하니 기분이 좋았다. 대단은 무슨. 한 판 더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두강은 또 졌다. 그리고 재차 대결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패하였다. 약이 오른 하두강이 말했다. 한 판 더 합시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어차피 가져온 비단도 다 잃은 것 같은데 걸 것도 없지 않소. 정말로 그랬다. 하두강이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자신이 가져온 비단은 모조리 남자의 것이 되었다. 한참을 생각하다 결심하듯 말했다. 내가 타고 온 배가 있소. 그걸 걸 테니 마지막으로 한 판 더 합시다. 거참, 상인이 배를 잃는다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인데 배마저 잃으면 송나라에는 어찌 돌아가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요. 할 거요 말 거요. 상선을 얻는다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가치였다. 승리에 취한 남자가 마다할 리 없었다. 좋소. 그렇다면 나는 내가 딴 비단 전부를 걸겠소. 그걸로는 어림없지요. 배값이 얼만데 그깟 비단으로 되겠소. 그럼 이 주막을 걸겠소.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럼 무엇을 걸어야 하오? 당신 마누라를 것이요. 남자는 어이없었지만 지금까지 모두 이겼으니 못할 것도 없었다. 게다가 상선을 얻는다면 큰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힘든 주막생활 때려치우고 부인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생각되었다. 까짓거 그럽시다. 지고 나서 딴소리 하기 없기요. 내가 할 소리요. 모든 것을 건 바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두강의 승리였다. 패배한 남자는 정신이 아득하여 그저 멍하게 있는 동안에 하두강은 서둘러 부인을 싣고 떠나버렸다. 정신을 차린 남자가 속은 것을 알고 부두로 나가보았으나 이미 배는 멀리 떠나 있었다. 남편은 부인을 잃은 애절한 마음을 담아 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떠나는 배 안에서 하두강은 위협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부인은 굳게 정절을 지켰다. 안타까운 가운데 배도 바다에서 맴돌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하두강이 점쟁이에게 물어보았다. 날씨는 맑은데 배가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무슨 징조요? 배에 탄 고려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워낙 서럽게 우는 바람에 고려의 바다신이 노하여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요. 어찌하면 그 노여움을 풀 수 있겠소? 여인을 돌려보내야 하오. 안 그러면 이 배가 침몰될 수도 있어. 어떻게 얻은 부인인데 이제 와서 돌려보낸단 말이오. 보내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소? 선택하시오. 부인을 단념하고 목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침몰되어 다 죽을 것인지. 하두강은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돌려보냈고 남편의 품에 돌아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병란도 부부의 두 노래를 예성 강곡이라 하는데 아쉽게도 가사와 가락은 전해지지 않고 이야기만 고려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고려의 가장 찬란한 문화 황금기를 이루고 많은 법제를 마련하여 전에 없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문종의 시대도 서서히 마감하고 있었다. 1082년 사랑하는 인절현비 이씨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해에는 왕자 왕친마저 죽자 문종은 큰 슬픔에 빠졌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는지 문종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석에 눕게 되었다. 1083년 신유 왕의 병이 위독하자 유언하기를 내가 부족한 몸으로 조상의 업을 계승하여 지켰으나 하늘이 내린 명이 있어 병세가 더하고 애처롭게도 하늘이 이 몸을 돌보지 않아 이미 죽을 날에 이르렀다. 정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이제 궁극 정사를 전부 태자 왕훈에게 위임하고 이제 왕위를 전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나의 간곡한 말을 받아들여 충과 효를 다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였다. 드디어 중광전에서 홍서하니 선덕전 서쪽에 안치하였다. 향년 65세이고 재위 37년이다. 왕은 어려서 총명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았다. 지략이 원대하고 너그럽고 인자하여 많은 사람을 용납하였으며 무릇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다시 있지 않았다. 시호는 인효이고 묘호는 문종이며 불일사 남쪽 기슭에 장사 지내니 능을 경릉이라 하였다. 문종이 생을 마친 그날 순종이 37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순종은 효심이 깊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 문종의 죽음에 시급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빈소를 지켰는데 이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건강이 좋지 않은 순종에게 탈이 나버렸다. 1083년 10월 23일 결국 순종도 자리에 눕게 되자 이미 생을 다하였음을 직감하고 친동생 국공원 왕훈에게 명령하여 국정을 임시로 맡게 하고 요양하였다. 그러나 끝내 차도가 없었던 순종은 재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순종은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고 국정을 맡은 왕훈이 13대 선종으로 즉위하였다. 순종의 세 번째 부인이며 이자겸의 누이였던 장경궁주 이씨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이 원통하였다. 처음부터 허약해 빠진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싫었지만 오라버니가 출세욕에 어두워 억지로 혼인시켰지요. 그런데 한참 좋은 나이에 이렇게 과부가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